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오늘 강의가 벌써 3주차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가위 추석 명절로 인해서 결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이 4주차이지만 저희 강의로는 이제 세 번째 강의, 3강이 되고요. 제가 원래는 강의 계획 시간에는 이번 주차에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순서를 바꿔서 오늘 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끊임없이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출산율이 1 이하, 부부가 한 명, 자녀 한 명을 낳지도 않는 0.8대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영상 같이 보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그 빠른 속도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가 인구 절벽이란 말을 낳았는데, 이제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혼인 절벽, 결혼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혼인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출산율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미래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 6천여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만 3천여 건이 줄어 감소폭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혼인 건수 감소는 10년 전부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때부터 혼인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치솟은 집값 등 경제 여건도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부터 감소폭이 더 커진 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컸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외국인과의 혼인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태어난 출생아는 13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적인 인구 감소에다 결혼 기피 현상이 더해지면 미래의 인구 절벽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층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취업 걱정에 내 집 마련, 출산, 육아 문제까지 결혼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조 원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층 지원에 2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상황이 악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층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핵심입니다.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인구 절벽, 또 인구 절벽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이제 혼인 절벽,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인구는 어떠한 형태를 갖다 보이고 있느냐? 전 세계 인구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환경에 최악의 피해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 인구의 증가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게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이 전망하는 2019년 세계 인구 전망을 갖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펴보면은 2019년도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7억. 올해가 2021년 아니에요? 올해는
대략 78억을 넘어서 거의 아마 79억 정도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2100년경에는 109억 정도, 110억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전 세계 인구 패턴을 갖다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형태는 요쪽에 있는 이제 자료가 뭐냐면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예측한 그런 이제 전망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100년의 경우에는 최대 156억 정도, 그 다음에 최저 73억 정도, 그래서 대략 평균치를 보면은 한 110억 정도, 그런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음에서 보시는 요 자료, 요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그 워싱턴 대학교에서 2020년 7월에 작년 7월이죠. 이때 이제 그 세계 인구 증가 패턴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전망을 갖다 내놓은 건데, 요거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64년경에 97억으로 정점을 갖다 찍고 그 이후에는 감소를 할 것이다. 유엔의 인구가 제일 높은 단계가 저 빨간 거, 그 다음에 최저치를 보일 경우가 맨 밑에, 그리고 워싱턴대 예상치가 지금 고동색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최대치를 보이고 언제 2064년에 97억 정도의 정점을 갖다 찍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즉 30만 년 인류 역사상 장기적인 이제 쇠퇴기에 접어드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요소는 전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제3세계 국가 또 개발도상국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감소, 이러한 영향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됐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2.09%라고 하는 출산율의 증가, 그런 패턴을 갖다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2023년 경에는 약 80년 만에 1% 미만으로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포함해서 전망한 인구 증가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그 추이를 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구의 그 증가 추이를 갖다가 이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요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선이 인구, 세계 인구의 수, 그 다음에 저 하늘색으로 나타난 파란 선이 증가율,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2010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장기적인 이제 그런 이제 패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요 그래프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워싱턴대에서도 예측한 바와 같이 2068년, 2064년경에 지금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율은 감소를 또 쭉 하다가 한 2150년경에는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걸로, 이렇게 이제 2016년에 데이비드 로퍼의 연구팀이 이렇게 이제 전망한 그런 형태는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게 이제 인구 증가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제 모델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바라본 바는 2050년경에는 어쨌든 세계 인구는 100억 정도에 육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전 세계 인구가 올해 77억 명에서 30년 뒤에는 100억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을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 인구는 20억 명가량 늘어날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의 예측입니다.
올해 세계 인구는 77억 명, 지난 1950년 이후 약 7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약 30년 뒤 2050년에는 97억을 넘어 2100년에는 109억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30년 동안의 인구 증가는 인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9개 나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8년 뒤인 2027년에 인구 1위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그 속도가 점차 줄면서 2100년 즈음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유엔은 조심스레 내다봤습니다. According to the projections being released today, it seems plausible that the world's population could reach its peak around 2100 at a level of nearly 11 billion people. 글로벌 출산율도 올해 2.5명에서 2050년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고령화가 세계적 추세가 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전체 인구의 9%로 11명에 1명꼴이지만 2050년이 되면 6명에 1명꼴인 16%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대 수명도 올해 72.6세에서 2050년에는 77.1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유아와 산모의 높은 사망률과 각종 분쟁, 에이즈 등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이 세계 평균에 비해 7.4세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이렇게 2050년 세계 인구를 100억에 육박한다는 이제 유엔의 전망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요인은 우리 환경 쪽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지만 사실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은 뭐냐? 예,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예, 제일 첫 번째가 인구 증가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도시화 또 산업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에 커다란 원인이 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인구 증가에 따른 그러한 이제 문제들,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인구 증가에 따른 그런 문제들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예. 도시화들이 이제 촉발이 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 식량 공급의 문제, 교통의 문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층간소음의 문제, 또 폐기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또 감소가 되는 도시화에 의한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얽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생물 종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인구 증가는 과거에 우리 인구 증가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식량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즉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영국의 경제학자인 멜더스 혹은 멜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자는 인구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멜서스의 경우에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그래프처럼 식량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 많은 인구를 갖다 먹여 살릴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 문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바가 있어요. 사실 틀린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턴이 사실은 굉장히 늦게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식량 증산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이 진전이 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멜더스의 인구론의 반대론 쪽에 먹고 살 만큼 식량도 충분히 증산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가 이제 제일 처음에 과거에는 노동력에 의존했었던 것을 농기구라든가 기계 힘을 갖다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농작물을 갖다 재배를 하게 됐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비료
영양을 갖다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그러면 식물이 더 많이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다수확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멜소스의 인구론의 반론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식량 문제가 그렇게 크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도 물론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아로, 그쵸? 기아로 사망하는 그런 이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지금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먹는 문제, 사람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먹는 문제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 또는 서양적인 사고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자, 먹는 문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우리 한자 문화권, 특히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의식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의식주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들어가 있어요. 먹는 문제도 들어가 있지만 제일 앞에다가 의를 갖다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옷이랑 걸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본성으로서 뭔가 숨기고 싶어하고 자기의 그 치부를 갖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옷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다.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그래서 의식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먹을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얘기냐?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다, 먼저. 우리 농경 생활을 했을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도 하고 그랬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푸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식, 그리고 의, 그리고 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갖다가 지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비생활 분야에 있어서 중요도를 갖다가 물어봤더니 2019년에 한국 소비생활 지표 조사한 그런 이제 결과예요. 2013년만 해도 식품 외식, 먹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응답이 40.8%가 응답이 돼서 제일 큰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거의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저 때는 식, 주, 의였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점점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 24.1, 2017년 21.4, 2019년 21.4 이런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역시 자본주의 이런 의 기본인 그런 금융이라든가 재산, 부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갖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의류의 문제, 의식주가 아니라는 거지. 예. 여전히 식,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식, 여기는 주, 의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이러한 이제 패턴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는 역시 우리가 사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8억 명 정도가 기아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유엔은 기아 퇴치를 위해 10월 16일 오늘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범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식량 문제를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인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는 현재 전 세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기본적인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의 원인은 전쟁 등 갈등 상황과 기후,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WFP는 예멘,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 80여 개 나라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Who were marginalized, who were destitute last year, are even more destitute this year. And they are completely, totally in many places, particularly in conflict places, they are reliant on food assistance.
WFP는 또 영양실조 인구도 현재 8억 2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 속 음식물 낭비만 줄여도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역시 인구 증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갖다 조금 돌려서 먹고 사는 문제, 식품, 이런 것들이 환경에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것이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아니에요? 특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식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정도를 식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기타 온실가스 배출 요소가 74% 정도. 그래서 식품이 26% 정도. 특히 이 식품 중에서 어떠한 식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동물성 제품. 동물성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성 제품 58%. 식품 중에서. 그리고 기타 식품들이 42%.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쵸? 동물성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데 또 그 동물성 제품 중에서도 뭐가? 소고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고기 물론 최근에는 많이 먹긴 하지만 소고기, 양고기가 50% 이상을 차지한대요. 동물성 제품 중에서도. 50% 이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육류 섭취의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환경에,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류 섭취의 문제는 지나친 곡물 소비, 여기서 지나친 곡물 소비는 사료로 그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될 식량이 동물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나친 토지, 물 소비. 예. 이 축산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가속화시키고 선진국형 질환을 갖다 증가시키는 그런 패턴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축 사육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 문제인데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가축 사육의 환경적 문제는 특히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거죠. 축산 분뇨 배출,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라든가 수질오염의 문제, 오염 사료, 수질오염, GMO 식품,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촉진시키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Factory farming is the biggest issue of animal cruelty on the planet. Every year we rear and slaughter over 60 billion farm animals for food. 2 out of 3 of those farm animals are kept on the factory farm, reared permanently indoors, where too many animals are often kept in too small a space and their food has to be grown elsewhere and brought to them. They're no longer foraging, they're no longer grazing. And that might not be a problem if animals were protein factories. But actually, they're protein factories in reverse. For every 1 ton of meat that is produced, it takes something like 6 tons average of grain to produce. That's an awful lot of waste. No wonder then that 1 in every 3 of the food grains harvested in the world are now being fed to our factory farmed animals. And if we were to grow all of the grain to feed all of the factory farmed animals in one field, it would need to be a field the size of the entire European Union. No wonder then that factory farming is hungry for land. How much land? Well, every year an area the size of half the UK is deforested to make way for new land to grow feed and new pasture for farm animals. Factory farming is also very thirsty. To
To produce just 1 kilogram of beef from a factory farm takes 90 bathtubs of water. If the cattle were being grazed, then the water would be simple rain onto grass. When we're talking about factory farming, where the animals are indoors permanently, we're talking about taking the water from our rivers, from our aquifers, diverting it from other useful purposes. Too many animals in too small a space not only causes unimaginable suffering and great food and water waste, it also raises the spectre of human health threats. It presents a pressure cooker for disease spread and potentially for the emergence of new strains of disease. It's thought, for example, that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emerged from intensive poultry rearing. So all in all, factory farming is the biggest issue of animal cruelty on the planet. It is also a huge threat to our environment, to our health and to our society. That is why Compassion in World Farming is working tirelessly for a better day, a better way. A way where farm animals are treated with compassion and respect, where our environment is protected, along with the very integrity of our food. 네, 이렇게 공장식 축산,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인구 증가를 갖다가 따라잡기 위해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고단백을 갖다 공급을 하는 그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축산이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또 환경 문제 심각한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이 꽤 돼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